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 search, 탐색 알고리즘에 관한 건데, 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지난 시간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에는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죠. 그래서 우리 러셀 책의 챕터 1번과 그다음에 마지막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첫 시간에 이런 개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I의 어떤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 응용 분야들을 예들을 좀 보면서 살펴봤는데 네, 추론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음성 인식과 관련된 응용, 그 다음에 텍스트의 분석, 그리고 이 기계 번역과 같은 언어의 이해, 또 시각적인 분야에서 이미지의 인식, 또 이미지의 인식과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복합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기계학습과 관련해서 데이터의 분석, 그 다음에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딥러닝과 관련해서 조금 예들을 이야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체스나 이런 게임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같은 응용, 네,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가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갖춘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가상의 테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주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튜링의 테스트라는 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알란 튜링이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게 대화를 해서 진짜 인간과 지능을 갖춘 기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하는 거였고, 네, 이런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참고로 예를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 네, 내가 그 강의를 연구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화를 항상 끊어놓는데 오늘 끊어놓는 걸 깜빡했네요. 네, 혹시 여러분들 신호 올리는 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는 다시 끊어놨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네, 이런 두 가지 로봇의 예를 들면서 이제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봤었죠. 그래서 MIT AL 랩에서 만든 키스맷이라는 로봇, 또 한센 로보틱스에서 만든 소피아라는 로봇 같은 걸 보고, 음, 우리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 실제로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로봇을 예를 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로봇이 이제 진짜 지능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가상의 실험을 통한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Chinese Room Experiment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지능이 아니라 중국어를 이해한다는 것으로 대체해서 독립된 방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인풋 아웃풋이 어떤 인풋에서 어떤 아웃풋을 내면 되는지 하는 아주 상세한 룰북이 주어져서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중국어로 뭔가 이제 이 차이니즈 룸이라는 전체 시스템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고 밖에서 볼 때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스템 내부에 어떤 요소도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존 썰이라는 철학자는 그러므로 지능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떤 컴퓨터가 지능을 갖춘 것처럼 사람과 구분할 수 없게 동작을 하더라도 마치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 지능을 갖춘었다고 보이는 시스템 안에 그 컴퓨터는 예를 들면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심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로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주장이었죠. 네, 또 한편으로 브레인 프로세스, 브레인 보철 익스페리먼트라는 것은 사람의 뇌세포 하나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작은 전자소자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대체할 수 있는 수술적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뇌세포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실험을 이제 가상으로 정의한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실험이 진행돼서 모든 뇌의 세포들이 이런 전자소자로 바뀌는 동안 가정에 따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뇌 안에 어떤 그 상태와 신호들로부터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학적인 세포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소자로 바뀌었다 그래도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식이라는 것도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존 썰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답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실제 생물학적인 뇌를 이런 그 머신으로 대체하는 그런 연구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공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신이 지능을 갖출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죠. weak AI라는 것은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이건 이미 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그런데 이제 strong AI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표현도 쓴다 그랬는데 모든 면에서 사람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그런 지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의식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컨대 로봇이 strong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갖추었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의식의 문제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또 법적인 문제까지도 여기 다 같이 관련이 되겠죠. 인권을 생각하듯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로봇의 어디까지 어떤 권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짚어보면서 인트로덕션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2주, 3주 주차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서브젝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갈 텐데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 서치,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탐색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지능적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게임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탐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특히 이제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갈래들이 존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련의 액션들을 취해 나가면 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지도에서 길 찾기를 한다. 자동차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목표 지도에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하고 싶을 때 지도상에서 매번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갈림길이 계속 있겠죠. 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봐나가면서 어느 길을 선택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이런 걸 이제 찾는 것이 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조립의 순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품이 몇백 가지가 있으면 어느 부품과 어느 부품을 먼저 조립하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순서로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면 완성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다면 어느 게 최적의 조립 순서인지 이런 걸 찾는 것도 서치겠죠. 게임을 우리가 진행할 때 그래서 바둑을 둔다 그러면 내가 현재 바둑판의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초이스가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걸 쭉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우리가 수를 읽는다 그러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네, 물론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의 끝까지를 이렇게 다 모든 가능성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런 과정을 진행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수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서치죠. 토론에도 서치가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A면 B이고 B면 C인데 뭐 이런 그 일련의 우리가 아는 사실들로부터 그렇다면 A가 참이면 C가 참일 수 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테오렘 프로빙을 하는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주어진 사실들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적인 스텝을 진행하면 내가 특정한 결론이 참이라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그 갈래가 있을 수 있는 걸 차례차례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증명 또는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주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여러 갈래 중에 하나를 차례차례 찾아보는, 그럼으로써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액션의 순서를 얻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서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치를 우리가 어떤 그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으로 먼저 정의를 합니다. 네, 상태 공간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디렉티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어, 그래프는 뭔가요? 벌텍스와 엣지로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벌텍스라는 건 이 경우에 뭐냐 하면 그 문제의 이 다양한 상태들, 그런 걸 우리가 벌텍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엣지는 뭐냐면 그러한 상태들 사이에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함으로써 다른 상태로 가는 그것을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 디렉티드 엣지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여러 개의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액션들이 그래프로 표현된 example 그래프가 있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건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이 문제를 상태 공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서로 다른 스테이트들이 뭔지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들 사이에 움직여 갈 수 있는 액션들은 뭔지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현재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는 뭔지를 정의하면 그것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 S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의 시작 상태이고, S라는 스테이트에서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A라는 스테이트로 변화될 수도 있고, 또는 B라는 스테이트로 변화될 수도 있고, C라는 스테이트로 변화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A에서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또 다른 스테이트가 되고,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표현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는 이런 거다 하는 게 이렇게 골 스테이트로 정의되면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몇 가지 이그젬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태 공간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어떤 그 블럭 쌓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문제다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기 땅 위에 서로 다른 블럭들이 있고, 로봇 암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블럭들을 이러이러한 순서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열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순서로 내가 블럭들을 움직이면 목표로 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을지, 네,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해보죠. 자, 이런 문제에서 그럼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블락에 현재 배치된 상태가 서로 다른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배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션들이 가능하냐면, 예컨대 하나의 블럭을 집어서 어딘가로 옮기는 것이 하나의 액션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스테이트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A 위에 B 그리고 C가 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의 상태이고, 네, 이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를 집어서 내리면 왼쪽과 같은 상태가 되고, B를 집어서 C 위에 얹으면 이런 상태가 되고, 네, C를 집어서 B 위로 얹으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네, B, A, C가 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A를 집어서 B 위에 올린다든지, B를 집어서 A 위에 올린다든지, C를 집어서 A 위에 올린다든지 등등등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또 다른 스테이트로 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의 일부를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물론 이 밑에 이제 계속 다른 것들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A, B, C 순으로 블럭들이 서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시작 상태는 이것이고 목표 상태는 여기 있네요. 시 목표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문제 공간이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 다른 이제 서치 알고리즘들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이름은 에잇 퍼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미 어렸을 때 이런 거 갖고 놀아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숫자들 조각들이 있어서 1, 2, 3, 4, 5 4x4면 총 16개의 위치 중에서 한 칸이 비어 있는 거죠. 15개의 숫자가 있고 14, 15 이렇게 15개의 숫자가 있고 어딘가에 빈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리저리 섞었다가 뭐 1, 2, 3, 4 순으로 맞춰라. 뺑 돌아간 순으로 맞춰봐라. 그러면 이제 이 숫자 칸들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원하는 배치로 이걸 맞추는 그런 간단한 퀴즈 같은 거죠. 자, 이걸 조금 단순화한 게 이건 우리가 15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이걸 3x3로 조금 단순화한 게 그러면 총 9개의 자리가 있는데 숫자는 8개까지만 있을 수가 있겠죠. 빈칸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래서 8개의 숫자를 맞추는 퍼즐이다. 그래서 8 퍼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배치로 숫자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서치가 될 텐데 지금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왼편에 있는 것과 같이 숫자들이 섞여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뺑 돌아간 모습으로 맞추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해보죠.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라는 것은 숫자들이 서로 다르게 배열된 모습들이 각각 서로 다른 스테이트가 되겠죠. 엣지에 해당하는 것은 즉 액션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숫자를 왼쪽 오른쪽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될 텐데 우리가 사실 그 8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액션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숫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빈칸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액션은 상하 좌우 4개의 액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제시된 것 같은 문제는 일단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인데, 그죠?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빈칸을 위로 올리는 액션을 하면 이런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옮기는 액션을 하면 이런 스테이트가 되고, 등등등 네 개의 서로 다른 스테이트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갈 수가 있겠죠. 또 각각으로부터 또 다른 액션을 취함으로써 어떤 다른 스테이트가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 상태는 주어졌고, 목표 상태는 또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딘가에 목표 상태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갈래들을 쭉 차례차례 봐가면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추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증명하려는 것이 P가 참인가를 증명하려는 거라고 해보죠. 네, 내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직에서 P면 Q가 참이다. R이면 U가 참이다. P는 참이다. 등등등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서 T가 참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논리적인 추론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T라는 테오렘이 참이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거로부터 T까지 갈 수 있는가를 찾는 거죠. 네, 여기서 state라는 것은 내가 현재 참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프로포지션들의 집합을 state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여기에 하나의 프로포지션으로서는 P가 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죠. P와 Q가 모두 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또 다른 상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액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하나의 스텝, 논리 추론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액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P와 Q가 모두 참인 것을 아는 상태로 가는 것은 바로 P라는 프로포지션과 P implied Q라는 문장 두 개로부터 어떤 특정한 추론 규칙을 적용시키면 Q도 참이다라는 걸 아는 상태로 가는 거고, 네, 이와 같은 액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태로 내가 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전체 하나의 그래프가 됩니다. 시작 상태가 여기 있고, 네, 이 경우에 목표 상태는 T가 참인 것을 아는 어떤 상태가 될 테니까, 네, 이런 것은 목표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왜 생각할 수 있는 게 길찾기 같은 거죠. 네, 2차원 공간에서 시작 위치로부터 내가 목표로 하는 위치까지 어떻게 움직여가면, 즉 경로가 뭐냐를 찾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게 내가 다루는 공간이 이제 그리드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상하좌와 대각선까지 어떤 단위 움직임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것이 액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시작 위치고 나는 이 위치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시작 위치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고 그 주변에 있는 격자 위치들이,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 그 옆자리, 이렇게 가면 대각선 자리, 이렇게 가면 아래에 있는 로케이션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의 디렉티드 그래프 형태로 이게 표현될 수가 있고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가 정리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 그림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건 중간에 지나갈 수 없는 벽 같은 장애물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상태 공간으로 표현을 하기로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가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답을 얻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그 방법을 찾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래프상에서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버텍스로부터 목표 상태에 해당하는 버텍스까지의 그래프상의 어떤 경로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솔루션 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그림에 의해서 보면 패스는 우리가 버텍스의 시퀀스 또는 엣지의 시퀀스로 뭐 다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버텍스로 정의하면 시작 상태에서 S1이라는 상태를 가고 그 다음에 S2라는 상태로 간 다음에 골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엣지에 지금 기호가 써 있는 거를 써서 C라는 액션을 취한 다음 E라는 액션을 취하고 마지막에 F라는 액션을 취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혹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를 든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블럭을 쭉 ABC 순으로 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안에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의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블럭들을, 그죠? 혹은 이런 액션을 차례대로 취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서치의 결과라는 거죠.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찾는다. 만약에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경로, 패스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예컨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목표로 하는 배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서치의 결과인 솔루션 패스가 되겠죠. 네, 추론 마찬가지로 T가 참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어떤 추론의 단계를 거치고 그거로부터 또 이런 추론의 단계를 거치면 T가 참이구나. 네, 그것이 T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길찾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점으로 쭉 중간 경로의 스테이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래로 또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네, 우리가 목표 위치로 갈 수 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서치의 결과로 얻어지는 솔루션 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래프에서의 경로 찾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 구조나 기타 다른 과목에서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로 어떤 문제를 표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보면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것으로서 벌텍스마다 나와 엣지로 연결된 벌텍스가 뭔지를 쭉 리스트로 달아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인접 행렬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여기 벌텍스의 개수만큼의 사이즈의 행렬에 예를 들면 1번 벌텍스가 어느 벌텍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서 보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 구조로 그래프를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하나의 그래프이므로 어떤 특정한 두 벌텍스 사이에 경로를 우리가 찾는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 퍼즐을 생각하면 이 안에 가능한 스테이트, 즉 벌텍스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총 16개의 서로 다른 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빈칸 혹은 1 혹은 2 혹은 3 총 16가지의 서로 다른 숫자가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15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총 가능한 서로 다른 배열 즉 서로 다른 스테이트의 개수는 16의 팩토리얼 이런 큰 숫자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이렇게 큰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큰 영역에서 지도에서 길을 찾는다든지 혹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로부터 추론을 하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이것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해서 자료 구조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서치는 시작 상태만 주어진 상태로 필요에 따라서 다음번 가능한 상태들을 만들어가면서 탐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 알고리즘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작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골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골 상태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음번 그럼 상태는 뭐가 가능한가를 봐서 상태와 그 다음에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액션들을 적용시키면 다음 상태라는 게 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상태, next state들을 생성하는 걸 우리가 expand 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S를 보고 골이 아니므로 다음에 뭘 가봐야 되나 그랬더니 이런 상태들이 다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더라. 이렇게 expand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세 개를 우리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 임시로 저장해 놓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S1, 다 S1이네요. 제일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그 상태를 다시 골인지 확인하고 골이 아니면 또 expand. 네, 그리고 나면 사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까 expand해서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들이 있고 방금 expand한 상태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어떤 규칙에서 또 선택하면 골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또 expand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쪽에서 expand를 물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목표가 찾아질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 서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이렇게 우리가 기술할 텐데 우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우리 알고리즘에서 그래프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깊이 우선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이 진행되는 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치를 통해서 골 스테이트까지의 어떤 경로를 찾고 싶다. 어떻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은 이 뒤에 그 알고리즘 표현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그런 알고리즘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대기, 스테이트들을 대기시켜 놓는 리스트를 쓸 건데 하나가 오픈, 하나는 클로즈드라고 합니다. 오픈은 앞으로 가볼 스테이트들을 대기시켜 놓는 거고 클로즈드는 이미 가본 스테이트들을 저장하는 그런 리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처음에 스타트라는 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오픈해 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 선택한 다음에 골인지 보고 아니면 익스펜드를 하고 또 선택하고 골인지 보고 익스펜드를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ile 이렇게 돼 있고 while은 오픈이 비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볼 스테이트들이 내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뭘 하냐면 첫째 오픈해서 하나를 꺼집어내서 그걸 X라고 하죠. 이게 내가 보는 스테이트, 선택한 스테이트. 골인지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목표인지 목표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도달했다면 탐색은 거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것들을 내가 가봐야 될 텐데 이 과정이 expand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X를 내가 하나 선택했다 이거죠. X의 child state들을 생성하고 X는 이미 가본 스테이트로 closed에 넣고 세 번째 단계는 만약에 여기에 S1, S2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됐는데 C1, C2라고 할까요? child state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내가 오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여러 스테이트 중에 C1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서치가 다른 쪽에서 진행될 때 C1이 한번 익스펜드 돼서 대기하고 있었다. 뭐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오픈에 대기하고 있는 스테이트는 제외하고 네, 새로운 스테이트들을 대기열에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네, 만약에 while문을 고를 찾지 못한 상태로 벗어나게 된다면 오픈에 더 이상 가볼 스테이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탐색이 fail, 실패하는 거죠. 이 얘기는 시작 상태에서부터 고을까지 가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보면 밑에 우리가 대기열을 스택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택.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번 스테이트들을 대기시켜 놓는 리스트에 집어넣을 때 스택과 같이 동작하겠다는 거죠. 스택은 뭐냐면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expand 된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이런 거고 네, 이렇게 대기열을 운영하면은 그게 바로 깊이 우선으로 가는 탐색이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expand 한 쪽으로 우선 진행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depth first search를 앞에 있는 알고리즘대로 진행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7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하나 예로 그려져 있고 자, 이것이 시작 상태, G라고 표현된 게 고을 상태라고 해보죠. 네, 어떤 액션에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지가 지금 디렉티드 엣지로 표현되어 있죠. 자, 알고리즘은 처음에 오픈에 A만 넣고 스타트한다. 자, 이제 앞에 while문이 차례대로 choose, test, 또 expand를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오픈해서 하나를 가져오면 네, A밖에 없으니까 A가 선택이 되겠죠. 네, goal state가 아니니까 얘는 closed에 들어가고 expand를 합니다. 그러면 B, C, D가 다음번 스테이트로 가능하다. 얘네들을 오픈이라는 대기열에 넣는 거죠. 네, 또 갑니다. 오픈해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E가 선택이 되고 골이 아니니까 closed에 들어가고 B를 expand 하겠죠. 그럼 E와 F가 나오는데 이때 앞에서 우리가 오픈이라는 대기열을 LIFO, 스택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E와 F가 앞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대기열에서 꺼낼 때 네, 가장 최근에 들어갔던 E가 선택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E도 골이 아니니까 closed에 들어가고 네, E를 expand 하면 E에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스테이트는 아예 없죠. 그래서 오픈은 변화가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면 F가 선택될 테고 F는 골이 아니므로 또 expand를 하게 되면 G가 나오게 되겠죠. G라는 스테이트, 즉 목표 상태가 생성됐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 항상 알고리즘은 내가 선택한 스테이트가 최종적으로 목표 상태가 됐을 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가 여기 또 들어갑니다. 네, 스택과 같은 순서로 선택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G가 비로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종료합니다. 네,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선택한, 그래서 찾아본 스테이트의 순서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A 다음에 B 다음에 E로 이렇게 깊이 우선으로 가죠.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F, G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대기열을 스택으로 유지하면 이런 순서로 탐색은 진행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 중에 8퍼즐에서 네, 요런 시작 상태와 이렇게 뺑 둘러서 맞춰진 골 상태를 가지고 서치를 시작하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깊이 우선의 서치를 진행한다면 방문하는 스테이트의 순서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서치는 일단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그림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또 계속 사실은 진행하는데 이건 가정하기를 뎁스의 리미트를 걸었을 때 깊이 우선 탐색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길이가 5 이상은 가지 않는다. 2 이상은 안 간다라고 알고리즘을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되돌아와서 이렇게 가고 이것도 안 되면 또 되돌아와서 이렇게 가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총 31번째 골 스테이트를 찾고 알고리즘이 끝난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비 우선 탐색은 여기 써 있는 이 알고리즘 표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오픈에 스타트를 넣고 시작한 다음에 choose test expand를 거치는 거죠. 네, 하나 선택하고 골인지 보고 아니면 expand. 네,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오픈이라는 스테이트의 대기열을 우리가 Q로 유지한다는 거죠. Q는 우리가 FIF 먼저 들어간 놈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은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너비 우선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작 상태고 목표 상태고 오픈에 A를 넣고 스타트하죠. 네, 선택하고 클로즈드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골이 아니므로 익스펜드를 하고 다음에 또 선택하고 골이 아니므로 익스펜드를 하는데 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E와 F를 우리가 오픈에 넣는 순서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FIF, Q로 줄 세우기를 할 거니까 내가 CD가 먼저 익스펜드 됐던 거니까 얘들이 우선 하고 그 뒤에 가서 E와 F는 줄을 쓰는 겁니다. 이게 Q죠. 네, 이렇게 하면 다음번 선택하는 것은 C가 될 테고 C를 익스펜드 하면 또 G가 나오게 되겠죠. G가 뒤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 다음 선택하면 D가 나오게 될 테고 D를 익스펜드 하면 또 G가 나오는데 이미 이 안에 있으므로 다시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선택하면 E가 나오고 E에서는 익스펜드 되는 게 없으니까 대결엔 F와 G만 남아있을 테고 그 다음 선택하면 F란 스테이트고 익스펜드 하면 G가 그런데 변화가 없겠죠.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보니까 골이다. 그러면 여기서 탐색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픈을 이렇게 Q의 순서로 유지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방문한 스테이트들을 살펴보면 A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B, C, D의 순서로 가고 그 다음 E와 F의 순서로 가고 그 다음 마지막 G를 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너비 우선으로 가는 탐색의 순서가 됩니다. 자, 탐색이 그 전에 요 지금 너비 우선 탐색이 진행되는 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작 상태 똑같은 목표 상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너비 우선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스테이트의 순서를 역시 이제 숫자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번째
goal state를 찾았습니다. 네, 이제 goal을 발견하기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솔루션 패스를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순서로 뭘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치가 진행되면서 어떤 스테이트를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 스테이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익스팬드 됐는지의 정보를 같이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에 스테이트 자체를 표현하는 정보가 있고 이것의 페어런트는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스테이트를 평가를 또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평가 정보라든지 등등등을 같이 넣어서 이제 방문한 스테이트를 클로즈던 리스트에 저장해 놓을 때 이런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페어런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앞서의 그 서치가 진행될 때 클로즈던 리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A 이미 봤다. 그래서 클로즈에 들어갔는데 페어런트는 여기 그냥 0이라고 표현했는데 페어런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 상태는 페어런트가 없죠. 그 다음에 B, C, D 스테이트들이 차례로 들어가는데 이건 모두 다 A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정보가 같이 담긴 거죠. E와 F는 B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스테이트를 선택했는데 골 스테이트가 찾아졌다. 그럼 서치가 끝나는 거고 끝나게 되면 솔루션 패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페어런트를 역추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골 스테이트가 찾아졌고 자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골의 페어런트는 C이고 그죠? 가보니까 C의 페어런트는 A고 A의 페어런트는 없었다. 그러면 솔루션 패스는 바로 A, C, G 순서로 가면 된다 하는 걸 탐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우리가 이 이그샘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깊이 우선 탐색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G가 결과로 얻어졌습니다. 자, G의 그럼 페어런트는 뭔가요? G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서치가 진행된 과정을 쭉 보면 네, G는 F에서부터 나온 상태죠. F는 보니까 B에서 나온 상태고 B는 A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depth first search의 결과로 얻어지는 솔루션은 G로 가려면 G에 도달하려면 A에서 B로 B에서 F로 네, F에서 G로 가면 된다. 이것이 탐색의 결과가 되겠다. 그렇죠? 너비 우선 탐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 G가 찾아졌다. G의 페어런트는 누군가? G의 페어런트는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B의 페어런트는 처음에 네, 여기 C에서부터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맞나요? 네. 다른 데서 익스펜드 돼서 나왔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에, 추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G는 C에서부터 나왔고 네, C는 A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RESTful Search의 지금 솔루션 패스는 G로 가는 방법은 A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G로 가면 된다. 이것이 이제 솔루션 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A 퍼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G가 찾아지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솔루션 패스가 되는 걸 테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G가 찾아가며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솔루션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간단한 이그샘플에서 우리가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depth first search는 네, A, B, F, G를 결과로 냈고 breadth first search는 네, A, C, G를 결과로 냈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 화살표 하나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어떤 액션이라면, 네, 더 빠르게 골에 도달하는 게 좋다고 한다면, 이 너비우선 탐색의 결과인 A, C, G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솔루션이다. 더 좋은 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떤 문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를 표현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 이건 브랜칭 팩터라는 거고, 네, 이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몇 개나 다른 스테이트가 생성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search depth로서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의 도달하는 거리,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크면 클수록 서치 스페이스가 더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치 스페이스를 왜 트리처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 사이즈는, 즉 이 안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시작 상태 하나, 네, 그 다음에 B개, 그 다음에 B 제곱개, B 3승개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다 더하면 이것이 사이즈가 될 텐데, 네, 총 개수는 우리가 B고로 표현하자 그러면 B의 D승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개의 서치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딱 요거였죠. 내가 대기열, 스테이트의 대기열을 LIFO로 가느냐, FIFO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치의 순서가 바뀌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서치에 걸리는 시간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우리가 worst case의 시간을 비교하자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worst case라는 것은 결국 볼이 어디 주어지냐에 따라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내가 어떤 순서를 하든지 간에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골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어느 경우나 worst case의 time complexity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페이스, 여기선 이제 오픈 리스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 네, 오픈 리스트의 크기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에 깊이 우선이 우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브랜칭 팩터가 3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3개가 일단 오픈에 대기해야 되겠죠. 하나 선택하고 가면 익스펜드 하면서 또 3개가 대기하게 되겠죠. 하나 선택해서 가면 또 3개가 대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뎁스로 진행하는 동안 3개, 또 3개, 또 3개, 또 3개 이렇게 계속 스테이트가 대기열에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해보죠. 이거 가봤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앞서에 있는 왼편의 스테이트들은 오픈해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새로운 또 3개의 스테이트가 대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시작에서부터 이 뎁스만큼 쭉 진행하는 이 선상에 B개, B개, 그래서 총 뎁스의 길이만큼 최대 B개씩이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B 곱하기 D만큼의 메모리를, 이 정도 사이즈의 오픈 리스트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 뜻이죠. 네, 그러나 너비우선을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3개를 대기시킵니다. 이걸 차례차례 가면서 이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여기서 또 3개가 대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또 3개, 3의 3승계가 제곱계가 대기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3개씩 3의 3승계가 대기하게 되고, 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대기열의 사이즈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BFS의 오픈 대기열의 사이즈는 B의 D승으로 늘어나게 되고, 네, 이것은 BFS가 이제 단점이 되겠죠. 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과연 옵티마이란 건 뭐냐면 최적의 혹은 최단의 경로를 찾는가를 의미하는데 깊이 우선은 최단의 경로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너비 우선은 무조건 여기서 거리가 1인 스테이트를 다 가본 이후에야 거리가 2인 스테이트를 가보고 그 다음에 거리가 3인 스테이트를 가보는 순서로 진행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거리가 5인 경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리가 3인 경로에서 골은 먼저 찾아지게 되겠죠. 그것이 너비 운선이 진행하는 방식이니까. 따라서 항상 최단 경로에서 먼저 골을 찾게 되는데 깊이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한 것처럼 이 순서로 무조건 가장 최근에 익스펜된 걸 쫓아가니까 이렇게 뺑 돌아간 어떤 경로상에서 G가 발견되면 옵티말이 아닌 경로를 결과로 낼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DFS는 옵티말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8 퍼즐 또는 15 퍼즐을 만약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서치를 DFS나 BFS로 진행한다고 하면 BFS로 진행을 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스테이트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뎁스 퍼스트로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골을 찾았을 때 옵티말이 아닌 골을 찾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숫자를 맞추기를 하는데 사실 5번이면 맞출 수 있는 거를 깊이 우선으로 쭉 진행해서 보니까 10번 만에 맞추는 경로를 찾고 찾았다 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을 볼 텐데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합한 그런 Iterative Deepening Search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Depth First로 하는 것이 이제 오픈, 그러니까 메모리를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쓰지 않고 서치가 진행되는데 그러나 옵티마를 또 못 찾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방법은 뎁스 퍼스트를 진행하되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내가 여기 이상은 안 가겠다 하는 그런 뎁스의 리미트를 걸면서 뎁스 퍼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리미트를 1로 하고 깊이 우선을 진행하고 고를 못 찾으면 리미트를 2로 하고 깊이 우선을 진행하고 또 못 찾으면 리미트를 3으로 하고 다시 깊이 우선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것이 깊이 3까지 먼저 다 가본 이후에 못 찾으면 또 깊이 4까지를 가보는 식으로 가니까 옵티멀한 경로의 골까지의 솔루션을 찾겠죠. 스페이스는 기본이 어쨌든 깊이 우선이기 때문에 깊이 우선과 같은 만큼의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매번 리미트를 증가시키면서 처음부터 다시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예컨대 같은 서치를 자꾸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가봤는데 두 번째 가면서 다시 가보고 세 번째 또 가면서 또 해봤던 걸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때 총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깊이가 1인
그런 서치를 진행하는데 서치 스페이스가 이 정도 되겠죠. 그것을 D번 중복해서 하게 되고, 그런데 깊이가 2인 그런 서치 스페이스에서 서치를 D-1번 중복하게 되고, 이만큼씩 중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은 우리가 비고편으로 쓰면 같은 컴플렉시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컨대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처음부터 다시 전체를 DFS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를 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의 가장 큰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다 시간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쓸데없는 서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전체로 봤을 때 타임 컴플렉시티는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와 옵티멀리티를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탐색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어쨌든 DFS나 BFS 또는 이거의 변형인 어떤 이런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정보 또는 힌트 뭐 이런 거 없이 탐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어떤 굉장히 서치 스페이스가 큰 문제에서 이런 DFS나 BFS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메모리의 문제나 혹은 시간 문제로 원하는 솔루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서치의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특정한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더 빠르게 답을 찾는 그런 서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앞서 이 서치 알고리즘과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정의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